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로 82입니다. 경기도 외곽 낡았지만 볕이 잘 드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는 퀴퀴한 쑥 냄새와 파스 냄새, 그리고 남편의 거친 기침 소리가 배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정막만이 감돕니다. 오늘 아침 남편의 49제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절에서 내려오는 길 12월의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데 이상하게도 춥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왼수처럼 때로는 짐짝처럼 서로를 옭아매던 그 사람이 이제 정말로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쓰던 낡은 지팡이가 신발장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소리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물 가져와라. 밥 차려라. 징글징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 소리 안 듣고 사는 게 소원이라고 동네 안악들에게 넋두리처럼 말하곤 했었지요. 그런데 막상 그 소리가 사라진 집은 너무나 조용해서 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다가 주섬주섬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끌어당겼습니다.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버렸는데 차마 버리지 못한 자질구레한 것들이 남았습니다. 돋보기 안경, 반쯤 남은 소화제, 닳고 다른 손톱깎이, 그리고 가죽이 다해져서 너덜너덜해진 검은색 반지갑 하나. 이 지갑 기억납니다. 큰아들이 첫 월급 탔다며 사준 건데 남편은 이걸 무슨 보물 단지처럼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돈 한 푼 제대로 넣어 다닌 적 없으면서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잤었지요. 그때는 그게 꼴 보기 싫어서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돈도 없는 양반이 지갑은 무슨.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 병원 진료 카드 몇 장, 그리고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입니다. 역시나 텅 비어 있네요.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영감, 이렇게 갈 것을. 뭘 그리 움켜쥐고 살았소. 지갑을 닫으려는데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조심스레 꺼내보았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촌스러운 단발머리를 하고 하얀 칼라가 달린 교복 비슷한 옷을 입은 앳된 처녀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요. 주름진 지금의 제 얼굴과는 너무나 다른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가진 20살의 김영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여기 들어있을까요? 남편은 평생 나를 타박했습니다. 못생겼다, 무식하다, 재수없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밥상을 엎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사람입니다. 너 같은 여편네를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제 이름을 불러준 적도 손에 꼽습니다. 항상 야, 너 그러다 애 낳고는 지수 엄마, 늙어서는 어이. 그렇게 나를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도대체 왜 내 가장 예뻤던 시절의 사진을 지갑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던 걸까요?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볼펜 똥이 뭉개진 흔적이 역력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영자 씨? 남편의 글씨입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한 호칭이 그가 죽고 난 뒤에야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이건 슬픔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엇갈려버린 우리 부부의 인연에 대한 기막힘일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12월의 짧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해가 지고 나면 또다시 긴 밤이 찾아오겠지요. 남편 없는 긴 밤이 무서워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도로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왠지 저 사진 속의 김영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타령이 아닙니다. 꿈꾸는 것조차 불행이라 여겼던 한 여자가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이름 없이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아주 길고도 아픈 고백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그래요, 6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아니, 내가 김영자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그 시절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가난이 죄였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형벌 같았던 1960년대의 어느 겨울날로 말입니다. 그때 저는 꿈이 많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가수가 되고 싶기도 했고, 읍내 양장점 쇼윈도에 걸린 예쁜 옷을 보며 디자이너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지요. 계집애가 글 배워서 어디다 쓰냐. 시집가서 애 낳고 밥 잘하면 그만이지.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족쇄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17. 꽃처럼 피어나야 할 그 나이에 저는 서울행 완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고향 마을의 흙먼지를 바라보며 저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는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제 손에 쥐어주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가서 몸 조심하고. 오빠 학비 보태게 월급 나오면 꼬박꼬박 붙여라. 어머니의 그 말에는 딸을 객지로 보내는 애틋함보다 장남을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비장함이 더 컸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습니다. 딸은 살림미천이었고 아들 공부시키는 걸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억울해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지만 가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17살 계집애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던 매캐한 연탄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소개소를 통해 들어간 곳은 성북동의 어느 부잣집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으리으리하고 마당에는 잘 가꿔진 정원수가 늘어서 있었지만 그 집에서 제가 머물 곳은 부엌 옆에 딸린 한평 남짓한 쪽방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연탄불을 갈아야 했고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당을 쓸고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손을 담그고 걸레를 빨 때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주인집 사모님은 깐깐하기가 바늘 끝 같은 분이었습니다. 야, 영자야. 밥상이 이게 뭐니? 멸치 대가리 좀 얌전히 떼라고 몇 번을 말해? 행주 냄새가 난다.
다시 삶아라. 하루에도 12번씩 떨어지는 불호령에. 제 이름은 김영자가 아니라 야, 너 식모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서러웠던 건 그 집 딸들이 하얀 교복을 입고 까르르 웃으며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도 책 읽는 거 참 좋아하는데,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저는 식어가는 밥알과 함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졌고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박혀 더 이상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거짓말처럼 봄바람이 불어온 건 1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주인 집에는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을 다니던 조카뻘 되는 청년이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우. 그 사람은 다른 식구들과 달랐습니다. 저를 하녀 취급하던 주인집 식구들과 달리 그 사람은 마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영자 씨, 안녕하세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자 씨. 누구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으니까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주인집 심부름으로 그 사람 방에 깎은 과일을 들고 갔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은 책상에 앉아 두꺼운 원서를 읽고 있다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영자 씨, 잠깐 앉아봐요. 다리 아프죠? 저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사모님 아시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씁쓸하게 웃으며 책상 위에 놓인 시집 한 권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봤어요? 김소월 시집인데.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까막눈은 아니지만 어려운 글은 잘 못 읽어요. 무식하다고 비웃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용히 책을 펼쳐 나직한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그 사람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부엌대기 영자의 귀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남들 몰래 작은 비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식구들이 모두 외출한 날이면 그 사람은 제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몽당 연필을 꾹 눌러 쓴 제 글씨를 보며 그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참 똑똑해요. 손도 야무지고 마음도 곱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가 귀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멸치똥을 따고 걸레질을 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사람에게 배운 글자들을 갱지에 몰래 써보며 가슴이 콩닥거렸으니까요. 그해 가을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던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에게 빌려왔다며 묵직한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영자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아유, 저 같은 게 무슨 사진을요. 옷도 남루하고. 제가 부끄러워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자 그 사람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영자 씨가 이 은행나무보다 훨씬 예뻐요. 정말이에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저는 엉겁결에 담벼락 아래 섰습니다. 그는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김영자 씨 웃어요.
저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 그 작은 필름 속에 담겼습니다. 그게 바로 남편의 지갑에서 나온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뒤 그는 수첩을 찢어 뒷면에 무언가를 적어 제게 주지는 않고 지갑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사진 나오면 그때 줄게요. 뒤에 뭐라고 썼는지는 그때 확인해요. 그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뜨거웠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웠습니다. 얼마 후 그 사람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 시절 군대는 한 번 가면 살아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생이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부엌 뒷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의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영자 씨, 네, 도련님. 나 군대 다녀오면 공부마저 하고 취직도 해서 그때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행주치마 속에 숨겨둔 따뜻한 찐 고구마 2개를 그의 손에 쥐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밥 굶지 마시고요. 그는 제 거친 손을 잠시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 떨림이 60년이 지난 지금도 제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대문 틈으로 훔쳐보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사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월남전에 파병 갔다가 실종됐다는 말도 들렸지만 식모인 제가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사랑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꽃봉오리처럼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지독한 운명의 장난처럼 지금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몇 달 뒤 주인집 사모님은 저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시집 가야지. 내 친척 중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선 한번 볼래? 선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팔려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친정에서는 입 하나라도 줄이는 게 급했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편은 말수가 적고 뚝뚝해 보였습니다. 나 기술 배운 사람이요. 굶기지는 않을 거요. 그 투박한 한마디가 프러포즈였습니다. 민우 씨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 책을 읽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민우 씨를 묻은 채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 화장을 하던 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화려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영자 씨. 환청처럼 민우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목소리를 지워냈습니다. 이제 김영자는 없다. 이제부터 나는 그냥 이 남자의 아내로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약속과는 달리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가난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성실하다던 남편은 기술은 있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웠고 사람을 너무 잘 믿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기 일쑤였고 일이 안 풀리면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신혼의 단꿈은커녕 새빵살이를 전전하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식모살이하며 모아두었던 쌈짓돈은 남편의 술값으로 빚 갚는 돈으로 탕진되었습니다. 야, 돈 내놔. 돈 없으면 가서 빌려오기라도 해. 술에 취한 남편은 밤마다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살림살이를 부수고 공포에 질린 저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맞아서 퉁퉁 부은 눈으로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할 때마다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행복이 허락되지 않는가? 민우 씨는 어디에 있는가? 나를 영자 씨라고 불러주던 그 따뜻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맞고 쫓겨나 집 앞 골목길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에는 무심하게도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을 보는데 문득 민우 씨와 함께 사진을 찍던 그날의 은행나무가 떠올랐습니다. 영자 씨가 이 은행나무보다 훨씬 예뻐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예쁘기는커녕 멍들고 지친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뱃속에는 첫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이 아이에게만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 독한 마음 하나로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 깊은 우물 하나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속에 김영자라는 이름과 민우 씨와의 추억을 돌멩이 매달아 가라앉혔습니다.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다시는 나를 흔들지 못하게. 그렇게 저는 영자 씨를 죽이고 억척스런 지수 엄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그 기억이 60년이 지난 오늘 남편의 지갑 속에서 다시 살아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낡은 사진 한 장이 제 굳어버린 심장에 다시 불을 지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이 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평생 나를 괴롭히면서도 이 사진만은 버리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저는 다시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 어쩌면 이 사진이 남편의 마지막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만큼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은 살이 박히다 못해 감각이 없는 무두질한 가죽처럼 변해갔습니다.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흑백 텔레비전이 컬러로 바뀌고 마이카 시대가 왔다고들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전파상을 한다고 가게를 얻었다가 반년도 안 돼 말아먹었고
친구 꼬임에 넘어가 다단계 비슷한 일에 손을 댔다가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그 뒷수습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갓난쟁이 둘째를 등에 업고 남의 집 파출부로 식당 설거지로 공장 미싱 보조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배달을 해서 얼굴이 검댕투성이가 되었고 여름이면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마늘을 깠습니다. 손톱 밑은 항상 새카맸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반지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는 것.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남편이 술 안 마시고 들어오는 것. 그 소박한 소원조차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능력한 가장이었지만 자존심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저에 대한 화풀이로 대신했습니다. 특히 제가 책이라도 읽고 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어느 날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헌 잡지를 펴놓고 글자를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잡지를 낚아채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야, 네가 무슨 대학생이라도 된 줄 알아? 글 좀 안다고 유세 떠냐? 그냥 그림이 예뻐서 본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 나 무시하지? 내가 돈 못 번다고 속으로 깔보지? 그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열등감과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보다 똑똑하고 자신보다 생활력 강한 아내가 언젠가 도망칠까봐 폭력으로 저를 올가매려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찢어진 잡지 조각을 주워 모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우 씨라면 어땠을까? 내가 책을 읽으면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주며 옆에서 같이 읽어줬겠지. 그런 상상을 하는 것조차 죄스러워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 돌무덤 속에 묻어둔 민우 씨를 다시 한번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데 잊으려 하면 할수록 운명은 얄궂게 저를 시험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체부가 낡은 편지 한 통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수신인은 김영자.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봉투에 적힌 필체를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단정하고 힘있는 글씨체. 민우 씨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에게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뜯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들어온 남편은 제 손에 들린 편지를 보더니 낚아채듯 빼앗아갔습니다. 이건 뭐야? 웬 놈이 보낸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온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남편은 이미 편지를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변해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 딴 놈이랑 바람이 났어? 아직도 옛날 서방 못 잊어서 편지질이야? 아니에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남편은 마당에 있던 석유 골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불 속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안 돼! 제가 달려들어 불길 속으로 손을 뻗었지만
남편은 제 팔을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민우 씨의 글씨가, 그 애절한 사연이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용조차 읽어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살아있는지, 잘 지내는지, 왜 이제야 연락했는지. 단 한 줄도 읽지 못한 채 제 마지막 희망이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된 편지를 발로 지식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딴 생각하지 마. 넌 죽어도 내 여자고 내 귀신이야. 알았어?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마음은 그날 불타버린 편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지만 그건 아내가 아니라 기계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세월을 버티게 해준 건 오직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 애들 클 때까지만 참자. 애들 시집 장가 보내면 그때는 나도 내 인생 찾자. 그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점점 제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무뚝뚝하고 제 엄마를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좀 있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남편의 주먹보다 더 아팠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지긋지긋해했습니다. 엄마처럼은 안 살아. 난 절대로 엄마처럼 바보같이 참고만 살지 않을 거야. 딸의 그 독한 다짐이 대견하면서도 섭섭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내 청춘을, 내 이름을,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늙고 병든 몸과 자식들의 냉대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떠나고 좁은 아파트에는 다시 늙은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져 더 이상 저를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입만 열면 불평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이 짜다.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다. 너는 늙어서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보기 싫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환갑이 지나고부터 밤마다 지갑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꼭 지갑을 열어보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베개 밑에 넣고 자는 겁니다. 돈도 없는 양반이 뭘 저렇게 보나 싶었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청소를 하다가 베개 밑에 있는 지갑을 건드렸는데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도둑년처럼 남의 지갑은 왜 뒤져? 누가 뒤졌다고 그래요? 청소하다 떨어진 거 주운 건데.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당장 나가. 그 서슬 퍼런 눈빛에 저는 혀를 찼습니다. 노망이 났나. 늙으니까 별게 다 집착이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지갑 속에 들어있던 것이 돈이 아니라 바로 그날 불타지 않고 살아남은 제 사진이었다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날 남편은 편지는 태웠지만 사진은 태우지 않았던 겁니다. 편지와 함께 동봉되어 왔던 민우 씨와 은행나무 아래서 찍었던 바로 그 사진. 남편은 왜 그 사진을 태우지 않았을까요? 저를 괴롭히려고. 아니면 제가 그 사진을 보면 도망갈까봐 숨겨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진 속에 그 맑고 예쁜 여자가 지금의 찌들고 망가진 아내와 동일 인물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남편의 심리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짐작가는 것은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에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농사꾼의 딸이지만 기품이 있었던 저. 글은 짧아도 사리 분별이 분명했던 저. 그리고 자신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을 가진 저. 그는 저를 소유했지만 제 마음까지는 가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인질처럼 전리품처럼 평생 지갑 속에 가두어 두었던 게 아닐까요? 너는 내 거야. 너의 과거도, 너의 웃음도 다 내 주머니 속에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못난 자존심을 지켰던 게 아닐까요? 남편의 병세가 깊어진 건 작년 겨울부터였습니다. 폐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았으니 올 것이 온 거지요.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모진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제 입장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60년을 감옥처럼 살았는데 이제 곧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은 죄수의 심정이 딱 그랬으니까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급속도로 말라갔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몸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계적으로 간병을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가래를 뽑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돌려 눕혔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며 울었고 어떤 날은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돌아오는 짧은 순간이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의 도끼 품은 눈빛이 아니라 겁먹은 어린아이의 눈빛 같아서 저는 짐짓 외면하곤 했습니다. 죽기 3일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 했습니다. 지갑. 내 지갑. 죽어가는 마당에도 돈 타령인가 싶어 왈칵 짜증이 났습니다. 지갑은 집에 잘 있어요. 걱정 말고 눈 좀 붙여요.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악력은 놀라울 만큼 약했습니다. 바스라질 것 같은 나뭇가지처럼 힘없는 손가락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을 해도 큰 소리치고 고마운 일을 해줘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라마에서처럼 그 한마디에 모든 용서가 되고 눈물이 터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차게 식었습니다. 이제 와서 60년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갈 때 되니까 마음 편해지려고 저는 남편의 손을 슬그머니 뺐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저 세상 가서 만나면 그때 얘기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을 지키면서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꺼져가는 심전도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은 저보고 호상이라 눈물이 안 나나 보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네, 호상이지요. 지독한 악연이 끊어졌으니 저에게는 호상이고 말고요. 그렇게 덤덤하게 남편을 보내고 오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 남편이 죽어가며 찾았던 지갑. 그 속에 들어있던 것이 돈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사실. 그리고 사진 뒤에 적힌 우리 영자 씨라는 글귀. 그것은 남편이 저에게 남긴 유언장이자 참회록이자 뒤늦은 연애 편지였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감, 참 나쁜 사람이네. 갈 거면 그냥 곱게 가지. 왜 이딴 걸 남겨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휘저어놔. 차라리 끝까지 나쁜 놈으로 남지. 왜 마지막에 불쌍한 척을 해. 당신이 이걸 간직하고 있었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할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나는 당신 용서 안 해. 내 청춘, 내 꿈, 내 웃음 다 뺏어간 당신 절대 용서 못 해. 그런데 말이야.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미운 정이 무섭다더니 그게 이런 거야? 아니면 당신도 결국은 사랑받고 싶었던 불쌍한 인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버려서 그런 건가?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거실 형광등을 켜는 것도 잊은 채 저는 어둠 속에서 오독하니 앉아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만은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남편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니까요. 그가 훔쳐갔던 내 20대, 내 청춘의 증거니까요. 저는 사진 속의 아가씨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영자야. 제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이 너무나 낯설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김영자.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아니면 그저 어이로만 불렸던 내 이름. 내가 나를 불러주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의 앳된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탱탱한 볼, 까만 머리카락, 꿈을 꾸던 눈동자. 미안하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 힘들다고 살기 바쁘다고 너를 저 깊은 우물 속에 처박아두고 모른 척했어. 남편이 너를 지갑 속에 가두어 두었다면 나는 너를 마음속 감옥에 가두어 두었구나. 남편을 원망할 자격도 내겐 없었어. 나조차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으니까.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장례를 치를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꺼이꺼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라져버린 내 세월에 대한 조문이었고 고생만 하다가 늙어버린 내 육신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마치 6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이 퉁퉁 붓고 흰머리가 헝클어진 쭈글쭈글한 노파가 서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기 싫어서 얼른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김영자.
살아남느라 미치지 않고 버티느라 자식들 키워내느라. 정말 욕봤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승리자야. 그래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모진 폭력을 견디고 가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아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집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는 남편의 죽음이 드리운 그늘이 있었다면 오늘은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몇 년 전 생일 선물로 사다 줬지만 아까워서 한 번도 쓰지 못했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니 붉은색이 선명하게 반짝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서툴러서 조금 삐져나갔지만 거울 속에 제 얼굴이 확 환해졌습니다. 빨간 입술. 남편이 봤으면 늙어서 주책이다. 바람났냐며 타박했을 그 색깔입니다. 하지만 이제 잔소리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음파하고 다듬은 뒤 활짝 웃어보았습니다. 어색하지만 제법 고운 할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제일 아끼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갑에서 찾은 그 사진을 낡은 액자에 넣어 잘 보이는 장식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저 사진 속의 김영자와 지금의 김영자입니다. 남편의 위패는 절에 모셨지만 제 청춘의 위패는 이 집에 모실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갑지만 어제처럼 뼛속까지 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상쾌한 바람입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돈 아깝다고 쳐다보지도 않던 단팥빵을 2개나 샀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도 한 잔 시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빵을 한 입 베어 무는데 왈칵 눈물이 날 만큼 달콤했습니다. 이 맛있는 걸 왜 그동안 참고 살았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입고 싶은 것 입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죄라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을까요? 문득 저처럼 가슴속에 묻어둔 사진 한 장씩 품고 사시는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머니, 아버님.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사느라 자신의 이름을 잊고 계시지는 않나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으며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80년 넘게 살아보니 남는 건 후회뿐이더군요. 더 사랑하지 못한 후회가 아니라 나를 더 아껴주지 못한 후회 말입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미안해라는 말. 그건 저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불쌍해서 말이지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미움도 관심이고 원망도 에너지니까요. 이제 제 남은 힘은 오롯이 저를 사랑하는 데에만 쓸 겁니다. 남편은 과거 속으로 보내주고 저는 오늘을 살 겁니다. 내일은 구청 문화센터에 가서 한글 서예반에 등록할 생각입니다. 민우 씨가 가르쳐 주었던 그 글자들,
이제는 제 손으로 멋지게 써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실력이 늘면 제 이름 석자를 아주 크고 예쁘게 써서 거실에 걸어둘 겁니다. 김영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거울을 보며 한번 불러보세요. 잊고 살았던 쭈글쭈글해졌지만 여전히 빛나는 여러분의 이름을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 고생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 제 긴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가슴 한구석에 찬바람이 부는 분들에게 작은 난로 같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빵 마저 먹고 서예 교실 알아보러 가야겠습니다. 발걸음이 참 가볍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